제가 보기에는 한국 근대 건축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종업 선생이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50년대, 60년대는 우리가 소위 개발연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군사정권에 의해서 지배되던 시기였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남북이 대치하는 냉전의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건축가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투사시키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김중업이라는 건축가의 어떤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건축가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도시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해 살면서 독특한 삶의 방식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에서 경험했던 도시화에 대한 그리고 그 도시화가 발생시킨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물질화시키고 공간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대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타율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늦게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경험했고요. 또 내전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업 선생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어떤 근대라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우리의 어떤 건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문제가 대두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 건축가에게 다양한 그 제안들, 생각들이 표출됐다고 생각하는데 김종업 선생께서는 뭐 대단히 좀 조형적인 관점에 많은 관심을 뒀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역할과 기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대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적 공간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이 이제 건축가들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공간이 가지는 기존의 어떤 질서들,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생활 관습에서 나타나는 그 위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중시해서 반영하는 건축가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랜 시절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득된 공간 이 공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아니면 개념적으로 발전시키는 건축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김중업의 주거 작품을 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오랫동안 경험했고 체득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원풍경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느낌들을 주거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간의 크기라든지 방과 방 사이의 연결 관계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방들의 기능들 주거 작품 속에 잘 표현을 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뭐 인자집이라든지 아니면 이경호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른식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강욱 주택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실험성이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험성이라는 것은 큰 스케일의 건물에서 잘 하기 힘든 그 주거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뭐 조형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뭐 많은 주거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체득화된 어떤 경험들, 원초적인 어떤 감각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충실하게 반영된 작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업 선생은 굉장히 어찌 보면 건축가로서 많은 굴곡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의 삶에서 이제 크다는 두 가지 변곡점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1952년부터 르코르비치 아틀리에에서 3년 2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하고 배운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의 영향은 뭐 일생 동안 지배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이전의 작품 경향과 이후의 작품 경향은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의 작품은 조금 모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나카무라 준페이 같이 요코하마 고공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콜 데 보자르식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했고 그래서 보자르 시스템에 의한 건축 경향이 아마 학창 시절에는 그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콜 데 보자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소위 절충주의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건축 학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학교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어떤 양식적인 모티브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공적 프로그램들의 적절한 어떤 설계 방식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우 선생이 처음에 건축을 배울 때는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일본에 있는 설계사무소 다닐 때는 조금 더 이제 기능적이고 근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일본 건축이 이미 이제 근대 건축을 받아들였고 그것의 지배적인 경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50년대 이제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르꼬르비제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큰 하나의 변곡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제 르꼬르비제 건축을 바탕으로 한국 건축의 지역성을 탐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나 아니면 제주대학 본관이라든지 유엔 묘지 채플이나 아니면 정문 같은 이런 건물들이 뭐 이런 경향을 대변하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은 이제 1971년부터 78년 사이에 반강제적인 어떤 해외 추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동안 이제 뭐 거의 작품을 하지 못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프랑스와 미국으로 가면서 당시 변화했던 현대 건축의 흐름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그것을 익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8년에 귀국하시고서 보여주시는 이제 작품들은 그전과는 또 작품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작품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히 근대적인 건축과 한국적인 건축이 분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령 3.15 빌딩이라든지 대단히 기능적인 건물들은 르꼬르비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스 반데르로에나 기능주의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또 대단히 지역성이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내면에서 분열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8년 이후 한국에 귀국해서 다시 하는 작품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떤 방식인지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령 뭐 육군박물관이라든지 한국교육개발공사 신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보면 새로운 조형을 선보이고 있고요. 또 지역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건축가가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의식들, 가령 맨힐이나 돌무등 같은 뭔가의 어떤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좀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런 창조적인 시기가 오래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3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시기는 병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초기에 가졌던 그런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78년에 귀국해서 이제 한 약 4, 5년의 기간 동안 펼쳐 보인 어떤 세계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어떤 건축 세계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큰 두 개의 변곡점이 존재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건축적 변화가 생겨난 것이 김정우 선생 건축 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선생님께서도 이제 사실 보면 르꼬르비 작품이 굉장히 영향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양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성천이나 아니면 북한 평안도 지방에서 성장하시면서 받았던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경험했던 것들이 평생 동안 뇌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작품 속에 끄집어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재된 어떤 원초적인 경험들이 훨씬 더 좀 풍부하게 나오는 시기는 오히려 나이가 드신 이후에 좀 더 강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훨씬 더 아이디어나 어떤 현대적인 어떤 경향, 주류들, 외부적인 어떤 여건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체되면서 어떤 내면의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들, 경험들, 원초적인 어떤 인상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기 작품에서 그런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관점에서는 어쨌든 김정우 선생이 사셨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어떤 방식들을 그걸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성이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건축가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투사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성이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가령 뭐 김종욱 선생님은 조금 더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김수선 선생은 좀 공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타미 준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더 물성이나 재료의 어떤 촉각성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뭐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이 성향,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에 따라서 좀 그런 방식은 차이가 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업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특히 지붕이 가지는 조형성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졌고 그 노출 콘크리트나 유리나 아니면 철과 같은 현대적인 재료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조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주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업 선생 이후에 이제 사실 현대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전통에 대한 문제는 우리 현대 건축의 담론과 깊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대 건축의 어떤 담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풍경이나 랜드스케이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한국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노들섬이라든지 최근에 작품들 보면 도시 풍경을 조직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주체에 의해서 해석되는 어떤 자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의 자연은 훨씬 더 다양한 주체들, 시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우리 소세원이나 전통적인 어떤 조경 작품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건물들 보면 한 명의 어떤 주체에 의해서 해석되는 어떤 그런 풍경이 아니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시각에서 풍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한국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 특히 중요한 그 공공건축을 설계했던 건축가들은 풍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대단히 한국적인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해석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고전은 어떤 과거의 하나의 원형을 갖고 있는 좀 더 폐쇄된 사유체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와 이상을 갖고 있고요. 따라야 될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뭐 파르테논이 되든 아니면 롱샹 성당이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김종업 선생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근대 건축이라는 과거의 어떤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형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것을 쭉 변형시켜 왔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종업 선생께서 본인을 고전주의자다 뭐 이렇게 부르시지 않나 그렇게 저는 뭐 그냥 추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고전주의다 그러면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뭐 칼럼이라든지 페디먼트라든지 이런 장식적인 모티브를 써야지만 고전주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 근대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근대 건축가들이 대부분 가졌던 숙명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업 선생이 만들어낸 영향이 조금 더 다층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직접적으로는 어쨌든 뭐 건축 형태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업 선생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관찰을 해온 입장이지만 지금 새롭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분의 건축에서 나타난 공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공간이라 그러면 내부 공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외부와 내부가 통합된 관점,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라는 관점, 풍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종업 선생의 어떤 공간 개념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대 건축가들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한 건축가를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시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다른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건축가를 풍부하게 만들고 또 더 나가서 이제 한국의 어떤 건축계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호 선생님 작품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설계를 하셨는데요. 그 설계된 작품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유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어떤 그 조형적인 시도를 하기엔 어려운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의 어떤 대학교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업 선생이 기술적인 기여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피스 빌딩에서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3.15 빌딩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최초의 철로 된 커튼홀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골 구조는 그 이전에도 지어졌는데요. 소위 그 미스식의 유리로 된 마철루의 형태를 한국에서 완벽하게 실현한 것이 최초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이 한국의 어떤 고도 성장을 상징하는 건물로 그렇게 한동안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김종업 선생이 했던 중요한 기술적 기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쿄호텔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시공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구조가 가진 어떤 구축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보존의 문제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존은 설계자의 의도하고는 또 다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 힘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장 좋은 보존의 원칙은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뭐 재료라든지 과거의 어떤 시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현대적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맨 먼저 만들어졌을 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건축 역사가들의 역사를 쓰다 보면 일종의 선택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지어진 건물들 다 기술할 수는 없고요. 어떤 한정된 숫자의 어떤 건물만을 보통 기술하는데 건축 역사가들에게 아니면 이동가들에게 관심을 끄는 건물은 두 가지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건물이 건축가가 살았던 그 시대를 좀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서울시청이라든지 한국은행 본점 옛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들을 이제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거쳤고 그 시기를 나름대로 뭔가 대변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건축이 그 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15 빌딩이나 아니면 김종호 선생이 설계했던 몇 가지 건물들은 개발 연대의 중요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건축 자체가 가지는 자율적인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건물 자체가 뭔가 이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선례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의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건축을 설명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건축은 반드시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키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아가서는 문화재까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선생은 아마 삶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모든 이상과 어떤 열정과 어떤 비전을 담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분이 설계했던 작품을 이제 관찰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단순한 어떤 물질이나 구조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이 오랫동안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뭔가 끌림이 있는 거죠.